오늘은 경제와 산업 분야에 내노라 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돈 벌려고 들어온 투자자들의 5.5배 전통적으로 있는 변화와 달리 지금 그럼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은 문제 직면하게 돼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시간 관리를 하면 점심을 굶어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조금 전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을 4차 산업혁명 그런 어떤 그 기술 발언하실 때 일부에서는 실시간 댓글을 직접 태블릿 PC 금융시장에서 발언한 코로나 이후의 경제라는 수백번의 비즈니스를 늘리며 실시간으로 질문과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급감하고 서비스업의 위축과 제조업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은 실직의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파고가 얼마나 갈지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더욱 챙기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그리고 이중의 사회 안전망,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양대 축입니다. 오늘은 경제와 산업 분야에 내노라 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주춧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고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라든가 이런 금융시장이 경제를 그렇게 100% 복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의 큰 흐름을 반영을 하고 또 돈 벌려고 들어온 투자자들이 미래를 자꾸 전망을 하다 보면 이제 금융시장을 통해서도 이제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려움은 제 생각에는 글로벌한 현상이다. 모두가 어렵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한번 조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과 같은 나라의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조금 이제 나을 거라고 전망하는 이제 농건은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그 사회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조업이 우리나라 GDP의 29%를 설명하는데 서비스업이 61%입니다. 근데 선진국은 한국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지나게 되면 서비스업이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비스업이 가진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연 소비라는 게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진정이 됐다 그러면 잔업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동차와 가전 같은 내구재는 지금 세상이 어수선해서 안 사면 나중에 되면 살 수가 있는데 서비스업은 날아간 수요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이발을 못했는데요. 4월이 돼서 이발을 2번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이발 못한 거는 이발사의 수입 날아가는 겁니다. 필라테스 강사의 수입 이런 것들이 이제 날아가는 휘발성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또 두 번째는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입증하기도 힘듭니다. 그럼 지금 정부의 지원 대책이 큰 것들은 전부 지원을 해주는데 서비스업은 지원받기도 힘들고, 또 세 번째는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비즈니스가 약진을 하면서 기존의 자영업자들은 이미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제 생각에는 글로벌하게 심대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근데 이 서비스업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고 동네 사장님이고 주 소비계층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뭔가 전반적으로 물건을 사주는 그런 힘들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역은 계속 위축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이라는 건 사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면은, 그럼 이제 그게 내수인데, 내수는 이제 정부가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 저는 글로벌하게 정부의 역할이 커질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돈을 쓰시게 되면 효율적인 것으로 이제 쓰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난하게 얘기가 되는 게 뭐 소위 4차 산업혁명이죠. 새로운 기술인 건데, 지금의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저는 주주들을 위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하고 투자하기엔 좋은데 과연 이게 일자리를 만드는 건가가 조금 고민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아마존의 주가가 뭐 이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아마존이 들어가 있는 이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얼마 전까지 미국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도 이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자동차가 말을 대체하고 이게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데 4차 산업혁명이란 건 저는 기존의 플레이어를 좀 잡아먹는 배타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타다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 타다가 택시 안 타던 사람이 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택시 타던 사람이 타다를 타는 거고, 지금 쿠팡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 뭐 롯데마트 같은 오프라인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쪽에 경제적 자원이 가야 된다는 데는 100% 찬성을 하지만 이것이 일자리와 매치를 시키게 되면 조금 더 고민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기업은 약진하면서 돈을 벌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이 뭔가 잠식이 되면서 시장 전체적인 이익이 잘 안 늘어나는 거 아닌가,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업연구원의 김인철입니다. 김학균 센터장께서 금융 쪽을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실물 쪽을 얘기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물 쪽에서는 산업 부문하고 고용 부문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랑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불확실성입니다. 고용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파란 선이 서비스업인데요. 서비스업에서 약 4월 달에 50만 명 정도 되는 고용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그 부가가치와 고용의 연관 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한 그림인데요. 산업 부가가치하고 고용은 생산성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변하면 고용도 변하고 생산성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제조업의 관계인데요. 부가가치가 떨어질 때 제조업은 고용을 조정하지 않고 대부분 생산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고용이 상대적으로 경직적이고 고용의 변화가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의 변화가 있을 때 고용 변화와 생산성 변화를 둘 다 가져갑니다. 수축력이 왔을 때 서비스업 쪽에서는 고용이 훨씬 더 빨리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코로나 이후의 주요 변화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탈글로벌화인데요.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 저성장이 왔고 세계화가 퇴조를 해서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국주의, 중심주의, 보호주의가 만연하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공급망 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리쇼어링이 있을 것이고, 다음은 디지털화입니다. 글로벌화가 퇴조하는 그 시기에도 디지털화는 굉장히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이 됐습니다. 글로벌화가 디지털 기술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을 했고, 디지털화를 통해서 얻는 잠재적인 이익이 실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선호와 생산 방식의 변화인데요. 결국 그 소비 선호가 온디맨드, 즉시성, 그리고 편의성, 개인화, 비대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응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앞으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국가 안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고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국내외 여건과 변화를 반영해서 규제를 풀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단계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스마트 공장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 강점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이랑 관련된 지원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그 구조전환과 새로운 도약인데요. 민간에서 혁신을 통해서 어떤 그 1, 2, 3차 산업 중에 어떤 곳도 디지털화를 통해서 결국 4차 산업 혁신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 그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2단계에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규제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그 기업이나 산업의 좀비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 고용 안전망 강화, 또 이것을 재정과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단계에 있어서는 서로 질문을 하고 협의를 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그 중장기 구조전환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하시면 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타오르네. 한국 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이라 되어 있는데 그 OECD에서 그 4차 산업혁명이랑 관련된 기술을 각국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 두 가지만 있는데요. 빅데이터의 활용도는 OECD 전체에서 한국이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개발이나 빅데이터 활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낮다는 얘기고요. 그 이유는 아마 규제를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최하위권. 제가 88만 원 세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IMF 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하고 그때 졸업을 못한 사람들 사이에 운명이 소득 같은 걸 보니까 확 갈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충격도 연령이나 그런 세대 간 충격이 사실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위기 상황에 있었던 청년층들은 평생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코로나 세대가 이제 또 앞으로는 나올 텐데요. 그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국가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 발언하셨으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투기장에서 투자장으로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그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큰 기업들은 오너의 지분율이 낮다 보니까 다수주주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불일치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한국이 지배구조를 다수주주들에게 조금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뭔가 좀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김학균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완전 저성장 기조에 들어가서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거는 성장률이 둔화됐을 때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배당입니다. 근데 성장이 둔화되게 되면 기업이 돈을 회사에 쌓아둘 명분이 없는 겁니다. 배당이 좀 높아지는 게 주식 투자에서 하나의 기회일 것 같고 성장에 옛날에 10% 15% 성장 아마존의 성장이 소매업자들은 축소시킨다고. 전 사회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사회적 전체적으로는 소비력이 감소하겠죠. 어떻게 소비력을 유지해 줄 것인지. 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자들한테 자기 기업의 노동자들한테 그 이익을 많이 배당하거나 혹은 쉐어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거나. 예,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 입으로 옮아가면서 또 다 자유 토론을 하고 두 분 발제자들이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면 점심을 굶어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일부에는 실시간으로